저는 이제 그 80년대 말에 대학교를 졸업을 해서 지금 한 17년째 저희 한국은행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굉장히 얼굴보다 굉장히 젊어 보이죠? 예, 되게 젊어 보이고. 예, 그리고 뭐 그동안 쭉 금융경제에 관련된 부서에 있다가 또 특히 뭐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뭐 한 6, 7년 정도 요거 비유사한 어떤 그런 분야에 계속 일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은 남들보다는 그냥 조금 그 이해의 폭이 좀 넓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뭐 그 정도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시장만큼 굉장히 그 점점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굉장히 참 쉽지 않구나 하는 그런 분야는 또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수학이라든지 물리학 같은 어떤 이렇게 특별한 어떤 자연과학 법칙이라면 뭐 몇 년 공부하면 딱딱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이 주식시장에 대한 그 분석이라든지 판단이 상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보면 볼수록 또 어렵고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아마 직접 여기서 혹시 투자하고 계신 분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투자하시는 분이 특히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뭐 이 세상에서 가장 그 나쁜 주식은 뭐죠? 예, 제가 방금 산 주식이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주식은 제가 방금 팔은 주식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항상 팔으면 그 다음날부터는 반드시 올라가게 돼 있고, 제가 사면 반드시 그 다음날부터는 떨어지게 돼 있는 게, 그게 이상하게 주식시장의 속성입니다. 이상하게. 그러니까 그렇듯이,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들뿐만 아니고, 옛날에 천재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대에 그 만류인력 법칙을 발견한 뉴턴이라는 사람도 자기 연봉이 한 12배 정도 되는 어떤 돈을 약 8개월 만에 다 잃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게 남의 사우스 이스트 컴퍼니라고 그러는데 남의 회사 주식회사 돌풍이라 그래서 아주 그 사기 주식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아이작 뉴턴이 거기 휘말려서 자기 연봉이 한 10배 정도를 잃은 적이 있었죠. 또 그와 동시에 그때 당시에 걸리버 스위프트, 그러니까 걸리버 이야기를 쓴 또 작가 있지 않습니까? 조나단 스위프트. 그 친구도 거기서 자기 연봉의 한 5배 정도 잃고 난 다음에 시리에 빠져서 잠적해 있으면서 쓴 소설이 걸리버 소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아마 주식 투자에서 잃지 않았으면 아마 걸리버 여행기도 아마 나오지 않았을 어떤 그런 상당히 재밌는 일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주식 시장을 이렇게 자기가 직접 개인으로서 또 활용을 해서 한번 뭐 크게 어떻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마음 먹는 순간 상당히 잘 안 되는 그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시장과 달리. 그렇지만 좀 멀리 하기에는 항상 우리 신문 지상에서 항상 우리가 나오고 또 정말 우리가 경쟁을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동물이기 때문에 이 주식시장과 또 이렇게 항상 괴리되고 있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어떤 우리에게 시사점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 주식시장을 해석하고 우리가 통찰력, 인사이트를 가질 거냐, 어떻게 하면 직관력을 가질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강의를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조금이나마 우리 여러분들께서 그걸 좀 갖고 있으면 좀 다행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고 있느냐? 그건 어떤 개인에 따라서 또 다르고 투자를 하느냐, 투자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또 기업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고 또 교수님이 바라보는 주식시장이 또 다르고요. 제가 다니고 있는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바라보는 중요한 의미에 있어서 주식시장의 어떤 의미도 다 다릅니다. 개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학술적으로 교수님이 그 관심을 가질 만한 굉장히 테크니컬한 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저렇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구나 하는 정도의 감을 갖고 있으면 저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감을 갖고 있은 다음에 더 이제 본인이 자기 흥미로운 부분을 더 깊숙이 공부를 하면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개인의 입장에서 주식시장이 무엇이 중요한가? 개인의 입장에서 왜 중요하죠? 개인의 입장에서 혹시 나한테 주식시장이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개인으로서는 사실은 뭐 재테크입니다. 근데 요즘엔 재테크란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크라는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약간 좀 단기적이고 좀 약간 투기적인 뉘앙스를 보인다 그래서 요즘에는 테크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자산 운용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이렇게 신문에서 보시게 되면 재테크란 말도 가끔 나오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마 자산 운용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어셋 매니지먼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입장에서는 주식시장의 가장 크고 강력한 그 의미는 사실 자산 운용 시장입니다. 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뭐죠? 기업도 자산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 내에서 자기가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자기 어떻게 보면 기업의 입장에서 근데 자금 조달이겠죠. 뭐 직접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그런 시장이고 교수님이나 중앙은행에서 봤을 때는 자산 운용이라기보다는 그 시장에 참가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주가가 오르는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왜 정부는 주식시장이 화랑인 것을 왜 좋아하게 되느냐, 이게 더 관심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정책을 잘 썼으니까 주가가 오르겠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관점이 다른데, 그래서 저는 자산 운용의 의미에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주식시장이 자산 운용의 장으로서 중요하다 하지 않다라는 컨셉이 없는 사람과 주식시장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굉장히 다릅니다. 향후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나 자기 자신의 자산 운용에 있어서 바운더리가 다른 거죠. 나는 기껏해야 국민은행이나 조은행 이런 요런 바닥에서만 있는 사람과 저쪽 미래에셋증권이나 뭐 대한투자증권이나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각종 개별 이야기는 저의 이해관계랑 아무 상관이 없으면 제가 우선 말씀드릴게요. 이런 여러 가지 증권시장에 있던 그런 그 필드를 알고 있는 사람과는 사실은 좀 다르다라는 얘기. 왜냐하면 은행 쪽만 감안을 해서 자산운용을 하는 사람들은 오로지 얻을 수 있는 거는 예금 금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산을 운용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수익과 하나는 위험입니다. 그 두 가지는 하나의 어떤 그 자동차 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은행 예금은 뭐만 있죠? 은행 예금은 사실상 위험은 제로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은행 예금 제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그냥 은행 예금만 내가 뭐 1억이 있는데 은행 예금만 하겠어 하는 사람은 그 말 속에 나는 위험을 갖지 않겠어 이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변액보험을 든다든지 아니면 간접 투자 뭐 적립식 펀드라고 하는 것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일정 부분 위험을 사게 된 거죠. 사실상 그 리스크를 우리가 이제 사게 된 그 대가가 거기에 상응하는 수익입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위험과 어떤 그 수익은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간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가 너 위험 하나도 없이 원본 손실 없이 너 10% 줄게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위험 없이 줄 수 있는 금리는 사실 5%입니다. 그게 은행 금리예요, 그냥.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 엄청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너한테 7%를 줄게. 원본 손실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그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무엇이든 이 위험을 자기가 사는 순간 수익도 같이 사게 되고 수익이 없는 순간
위험도 없게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위험과 수익을 같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게 이게 경영학에 있어서 투자론에 있어서 자산 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은 이 사실을 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투자를 하다 보면 특히 요즘 같은 장은 아침에 딱 9시 장을 딱 보면 모든 게 다 빨간색으로 쫙 퍼지면서 바로 5%부터 시작하는 종목들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야 이거는 뭐 무조건 내가 여기다 물을 담그면 바로 뭐 몇 퍼센트 먹겠구나. 하지만 그 순간 그 사람은 엄청난 위험을 안고서 사는 거기 때문에 이런 인식을 갖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산 운용에 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왜 그러면 특히 요즘 들어서 이런 뭐 옛날에는 저런 말들이 별로 없었는데 이러한 어떤 펀드라든지 어떤 재테크, 자산 운용에 대한 컨셉이 되게 많아졌냐면 그게 두 가지의 어떤 거시경제 환경이 변했습니다. 그동안. 첫째는 우리가 굉장히 오래 살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실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19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가 평균 그 기대 수명을 보면은 한 뭐 육순잔치를 많이 했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육순잔치 별로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히려 칠순잔치도 잘 좀 안 하는 그런 왜냐면 좀 창피하다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다 뭐 똑같은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오래 일단 좀 살고요. 굉장히 행복한 일이기는 합니다만 그 오래 산다는 거에 한 이면에는 굉장히 공포감이 또 사실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50세, 60세까지 수명이 있으면 자기가 열심히 벌어서 조금만 쓰고 땡치면 되는데 이제는 자기가 정년퇴직을 해갖고 20, 30년간을 계속 스pen딩만 하고 계속 이 소비만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오래 사는 거에 대한 공포감이 굉장히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고령화의 리스크라 그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1997년 IMF 이후에 그리고 그때부터 한 2000년대, 90년대 말까지, 2000년대 한 초반까지만 해도 금리가 10% 이상이었습니다. 아마 다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우리 IMF 이후 98년에는 그냥 은행에서 이렇게 놔두면 한 14%는 줬어요. 15% 정도. 기억하시죠? 예. 금리가 한 15%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1년 금리가 이게 그 15%, 17% 이렇게 되면 뭐 이렇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막 투자를 하지 않아도 상당히 큰 돈입니다. 왜냐면 1억을 은행에 맡겨도 1년이면 상당히 큰 돈이잖아요. 17%, 18%면. 또 상호저축 같은 제2금융권에 맡기면 20%까지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자산운용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뭐 상관이 없었다 이거죠. 왜냐면 고금리를 주니까. 근데 지금은 특판 예금이라고 그렇게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쫓아가서 이렇게 보면 5%, 5.1%예요. 그럼 그 5%와 15%그 차이가, 18%그 차이가 얼마나 크냐? 굉장히 큽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자산이 내 돈 1억이 도대체 이렇게 굴려갖고 언제쯤 2배가 될까라고 이렇게 그냥 어림잡아서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72의 법칙이라는 어떤 rule of 72라는 어떤 그런 법칙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금리로 나눠요. 자, 72를 IMF 때라고 지금 보고 그때 금리를 그냥 뭐 한 15%라고 하죠. 그때 금리를 15% 줬을까? 몇 퍼센트? 15. 나누면 한 5 정도 되나요? 대체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내가 1억을 넣어놓으면 5년 후에 2억이 된다는 얘기예요. 98년 당시에는. 근데 지금은 72 나누기 5. 14 정도 되죠. 그죠? 16, 14.
13점 몇, 13, 14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이렇게 돈을 내가 열심히 굴려서 2배로 되는 기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금리의 차이가 자기의 자산이 얼마만큼 불어나느냐에 대한 엄청난 효과를 주는 거예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면 복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복리라는 거는 내가 오늘 투자해서 1년 후에 한 10년을 놔둔다고 봤을 때 이자가 또 이자를 낳게 되는 거. 그죠? 그게 이제 복리의 개념이거든요. 그런 걸 좀 감안을 해서 이걸 이제 하나의 대략적인 수식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금리가 아무리 올라봐야 이제 6, 7% 될 텐데 그래 봐야 11년. 그죠? 2배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티끌모아 퇴사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이거 언제? 티끌모아 자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냥 티끌모아 퇴사이라는 것보다 잘 우리가 자산 운용해서 투자를 해서 좀 적절하게 위험과 수익을 좀 조합을 해서 수익을 내야지만 이 엄청난 고령화와 이 저금리 시대를 어느 정도로 좀 반응을 할 수가 있다는, 응전을 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동적이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그래서 항상 자산 운용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위험,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남은 거는 은행 예금 말고 남은 시장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 시장, 그다음에 주식 시장, 그다음에 뭐 파생상품 시장 이런 게 쭉 이렇게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부동산과 주식이죠. 우리나라에 있어도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채권 시장은 사실상 개인과는 좀 멉니다. 왜냐하면 채권의 거래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는 채권을 거의 다 한번 산 적이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자동차 살 때 이상한 채권 막 사라 그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건 있지만 실제 자산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채권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식과 이제 부동산 같은 어떤 투자 대상을 고려하게 되는 거죠. 그 첫 테이프를 끄는 게 이제 부동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그러다가 이제 주가로 가다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근데 주식은 거의 주식에 손댔던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100전 98패 2승 정도 했고요. 개인들은. 부동산은 100전 한 80승 정도 했습니다. 보면. 그 승률이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지금까지. 왜 주식시장에서는 그렇게 개인이 잘못했다라기보다요.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은 그냥 모양이 이랬습니다. 그냥. 제가 몇 년도를 말씀을 안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요때는 1989년이었어요. 처음으로 1000을 넘은 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올림픽, 88 올림픽 때 엄청나게 경제가 화랑을 해서 그 전에 한 3, 400에서 계속 놀다가 이제 올림픽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3조 효과라 그래서 유가도 내려가고 금리도 그렇고 그래서 막 엄청나게 이제 호황이 돼서 89년에 1000을 뚫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야, 저 시장은 뭔데 저렇게 사기만, 그때 당시에도 지금과 같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했죠. 지금과 이렇게 뭐만 사기만 하면은 그냥 그 다음날 한 며칠만 지나면 10% 20% 이런 식으로 수익을 얻었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거의 정점에 오르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개인들은. 왜냐하면 평소에 여기를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문지상에서 나오는 걸 보고 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때가 어느 때면 항상 이때쯤이에요. 거의 꼭지점 바로 밑에 점에서. 그러면 그때 이제 주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던 사람들까지 이제 객장으로 나와서 나 이거 살래 어떻게, 그다음 교수님들 나오시고 옆에 이제 아주머니들 그다음 누구들 이렇게 해갖고 돈을 들고 이제 나와서 한 3개월 딱 먹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반토막이 되는 그런 거. 반토막이 됐다가 이제 계속 이제 재산 날리고 하다가
또 이제 1993년에 다시 이제 반도체 호황이 일어나서 다시 이제 천을 뚫고 갈 때 다시 또 여기서 이제 신문 지상에서 항상 여기 때쯤에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끝에쯤. 그래서 그런 식으로 4번 정도를 이렇게 당하면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들 세대에서는 주식이라는 말의 어떤 이미지라는 게요, 재산을 날린다. 굉장히 위험하다. 저거는 정신 나간 놈이 하는 거다. 사실 그런 컨셉이 좀 많습니다.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은. 왜냐하면 1989년, 지금 2007년이죠. 20년 동안 한 번도 이러한 우리가 박스잖아요. 요게. 이 박스를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위와 아래를 계속 냉탕과 온탕을. 그러다가 드디어 1998년 IMF 이후에 2월 달에는 드디어 260까지 내려갔죠. 지금 1800이잖아요. 그죠? 260까지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그게 IT 버블 2000년도에 다시 그게 또 1000포인트를 넘었어요. 5배, 4배. 그죠? 예, 굉장히 많이 열광을 했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굉장히,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이제 어떤 개미들의 어떤 그 시체를 밟고는 넘어간 우리 주식의 역사. 그죠? 막 굉장히 그 쌈짓돈 엄청나게 이제 자기 소중한 돈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때마다 그 필패를 하게 되는 그런 곡선 형태를 갖고 있어요. 사실 뭐 개미들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의 문제점이 좀 많았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그 기업의 어떤 그 수익이라든지 안정성 면에서 되게 좀 취약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SK텔레콤 이런 게 제대로 제값을 받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이때 당시에 요 초반에 요 올라갈 때의 주도주는 그런 주식이 아니고 주로 건설주였었습니다. 건설주와 이제 뭐 삼성물산 이런 식의 어떤 그러니까 건설주 같은 건 어때요? 막 중동 붐이 막 이렇게 일어났다가 그다음 또 꺼지면 또 그냥 죽잖아요. 또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증권주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화랑을 하게 되면 증권주가 오르는 거예요. 왜냐면 거래 그 수수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증권주. 그죠? 예. 그 다음에 뭐, 유통주, 이걸 트로이카주라 그래서 이제 막,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이 제대로, 쟤네 코리아라는 데서 좀 어느 정도 쟤네들 기업이 좀 괜찮네 하는 인식이 들어간 건 사실은 10년 정도밖에 안 된다고 봐야죠. 10년 정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네. 비로소 그래서 어떻게 보면 90년대 중반 이후의 어떤 흐름이 좀 제대로 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뭐 막 난장판 같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의 투명성도 없어갖고 사기, 뭐 주식 시장에서 사기판이 있잖아요. 그것도 많이 난무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IT 버블 때는 이제 새로운 기술이라고 지금은 없어졌죠. 이름 바꿨어요. 지금 있어요. 있기는. 예.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막 2,000원짜리가 그 액면가 5,000원 치면 거의 200만 원까지 갈 때 그때 얼마만큼 사람들을 광분시켰냐면은 삼성전자가 600억을 투자했습니다. 1999년에. 새로운 기술이 올라갈 때. 근데 그것도 프리미엄을 주고 2,000원짜리 어떤 새로운 기술이 거의 한 5만 원까지 올라갈 때 삼성전자, 야, 이 굉장히 엄청난 기업이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딱 보니까 그 새로운 기술에 투자를 한 500억을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을 보고 개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가 저기다 저렇게 투자를 하는데 우리가 질 수가 있냐. 그래서 다시 또 개미들도 따라붙어서 결국에는 그게 이제 뭐 몇십만 원짜리 갔죠. 그런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는 수익성은 이제 하나도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600억 투자해서 27억 회수하고 이제 580억 날리고 하는 그게 최대의 어떤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 어떤 그 기업 가치의 어떤 측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컨셉이 상당히 좀 많이 미진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전혀 없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바로 그냥 워낙 투명해졌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개인 제가 지금까지 장황히 말씀드린 건 이런
어떤 개인의 어떤 그로서 이 주식시장이 어떤 자산 운용으로 상당히 중요하지만 참 만만치 않은 시장이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참 만만치 않다. 그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한테 주식시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1년 중에 말이야 11월은 주식하지 마. 그때 굉장히 취약한 달이야. 아 그래요? 그리고 1월, 7월, 9월, 12월도 굉장히 위험해. 그런 다음에 또 2월, 6월, 4월 그럼 결국 그 사람이 남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쪼크로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렵더라도 한 번은 지금은 이제 많이 기업 구조가 이제 체질화가 됐고 이제 상당히 그 기업의 어떤 그 경쟁력도 많이 올라갔고요. 경제 성장도 이제 안정화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어떤 비이성적인 어떤 그런 가격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런 말씀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주가라는 게 뭐죠? 주가.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가 58만 원이다. 현대자동차가 5만 8천 원이다. 이 주가라는 건 뭘까요? 이게. 주가라는 거는 이제 기업의 가치죠, 뭐. 그 기업에 대해서 내가 이제 지불하는 돈인데,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벌면 그 기업의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니까. 자, 근데 기업이라는 게 어떤 물건이 아니고 살아있는 유기적인 어떤 조직체이기 때문에 계속 변한다라는 게 문제예요. 수익성이라든지 그 에너지 자체가요. 오늘의 삼성전자가 10년 후에 지금의 삼성전자를 갖게 될지, 어제의 현대중공업, 정말 그 천대받던 그 현대중공업이 오늘날엔 최강의 어떤 그 중공업으로 변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루아침에. 돈 10,000원짜리라고 이렇게 스탁 옵션 주려고 그럴 때, 나 싫어 하던 그 주식이 5년 만에 막 30만 원이 되고 했던 그게, 그러니까 이 기업 가치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어떤 그 주가라는 거는 그래서 굉장히 힘든 거예요. 몇 가지 어려운 요소가 있는데요. 주가라는 것은 이 기업의 사실은 가치인데요. 기업의 가치, 과거의 가치가 아니고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우리가 그 주식의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사실상 아무리 옛날에 좋으면 뭐합니까? 앞으로 이 기업이 잘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앞으로 이 기업이 잘 나갈지 안 나갈지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측하기가. 그래서 그것을 제 일반인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애널리스트입니다. 잘 모르니까요, 사실은. 그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사람, 워렌 버핏이 누군가, 전 세계 갑부 2위 아닙니까? 네? 빌 게이츠 다음에 돈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버크셔 해더웨이라는 그 회사는, 그 회사의 주가는 1억이 넘습니다. 한 주에. 그래서 주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매년 네브라스카주의 어떤 한 운동장을 빌려서 주주를 초대합니다. 3박 4일로. 그래서 정말 고생 많으시다고. 한 주에 1억짜리니까요. 그죠? 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도 굉장히 힘들다 그래요. 도대체 이 기업이 잘 나갈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건 뭐냐면요. 슈퍼마켓에 가서 이렇게 우리한테 항상 친숙하고 잘 그냥 팔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많이 갖고 있어요, 주식을. 그래서 워런 버핏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 중에 하나가 코카콜라 주식이었어요. 최근까지만 해도. 네, 코카콜라. 그리고 그 면도기 회사 있잖아요. 쉬크. 뭐 이런 거. 네. 그 다음에 뭐 보험회사. 보험은 항상 드니까. 뭐 복잡한 기업 아니에요. 그 돈으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그 기업, 그런 기업에 투자해서 세계 2위가 된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장기 투자를 해서.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심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심리, 뭔가 이렇게 어떤 쏠림 현상, 남들이 좋다니까 나도 이렇게 한번 가보자 하는 식으로 이렇게 우르르 어떤 군집 행동이라 그러죠. 우리가 허드 비헤이비어라고 하는데, 이러한 어떤 심리가 같이 어울려져 있기 때문에 이 주가라는 게 이게 힘들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경제학자들은 주가는 지금 가격이 최상 가격이야. 그게 랜덤 워크예요. 그냥 주가는 그냥 지금의 현재 가격이 또 최상이고 지금의 현재 가격이 최상인 거예요. 그냥. 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 주식의 어떤 그 개인으로서 어떤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어떤 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이 심리적인 것을 제외하고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좀 스타디를 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상. 이 기업의 가치를 그럼 어떻게 측정하느냐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는데 이제 큰 핵심 관건이 되는데, 이 기업의 가치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애널리스트 보고들을 보면은 삼성전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보고서를 딱 보면 최근에 반도체 경기가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이 현저하게 그동안 공급 과잉이었던 사태가 다소 완화가 되면서 반도체 가격은 상당히 안정이 되고 있다. 그래서 향후 윈도우 비스타 출시가 엄청나게 이제 붐이 일어나서 수요가 촉발되겠지만 그 가격 하락 때문에 향후 이 기업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확신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분석을 해요. 그러면은 이게 잘 되겠다는 거 아닌데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상. 애널리스트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삼성전자는 상당히 견조하고, 그래서 매수 목표가는 65만 원으로 해서 매수하시오. 그냥 최종적으로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은 그거라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그걸 배우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이제 해석하는 방법을 이제, 탐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산 운용으로서 주식시장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업을, 어떤 그 기업에 대한 어떤 탐구가 제1의 어떤 그 작업이 되는 겁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이 기본적으로 주가는 기업의 가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전체적으로 이 종합주가 지수가 뭐 1800, 1700이 간다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서 보면 오르는 것만 계속 오르거든요. 보면은. 사실 그래요. 우리나라에 지금 주도적으로 이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몇 개 업종을 꼽으라면 몇 개밖에 안 됩니다. 지금 사실은. 지금 이제 뭐 3개 정도 꼽으라면 이런 거거든요. 조선업, 화학업, 기계업. 이게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이제 견인했던 주도 세력이었어요. 이런 그 업종들이. 이런 업종들, 그러니까 그래서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뭐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 화학은 LG 화학이 뭐 같은 뭐 석유화학, 기계는 뭐 두산 인프라코니 뭐 그런 것들, 그죠? 뭐 이런. 이게 다 뭐와 좀 관계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 가만히 이렇게 보면. 느낌에. 요게 좀 중국이랑 좀 많이 관련이 있어요. 요게.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중국이 뭐 그 평균 그 GDP 성장률이 막 10% 가깝게 고성장이 지속이 되면서 가장 혜택을 보는 업종이 이런 업종이거든요. 뭐 땅을 파고 뭐 이렇게 날르고 뭐 이렇게 저기 건설하려면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근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00년대 초에 일본이 접었습니다. 사실은. 선박 산업을. 야, 저거 해고 언제 돈이 남냐.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갖고 막 뚱땅뚱땅 해갖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 안 하겠다. 원래는 일본이 최고였거든요. 저 사람이. 근데
근데 저 코리아라는 저쪽에서 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쟤네들 잘 되겠어? 해서 버렸던 업종이 조선 업종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실제로 2002년까지 조선업은 굉장히 극심한 침체기였었어요. 그래갖고 이 배 가격, 선가라 그러죠. 선가가 완전히 그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 구조였었어요. 이 그 배 가격이. 그러니까 팔아봐야 이익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많이 만들긴 많이 만들어도. 그러다가 2002년, 2003년 이후에 중국과 세계의 경제 자체가 같이 좀 중국이 당연히 이제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이제 유럽, 일본, 미국도 어느 정도 같이 받쳐주니까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 선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당연히 조선 선가가 상당히 올라갔죠. 올라가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게 바로 지금의 어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이제 차지하게 된 그런 이유입니다. 당분간 2015년까지는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워낙 진입 장벽이 크고, 물론 단 하나, 중국의 어떤 그 저가선, 어떤 인건비가 좀 낮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이제 상당히 위협적으로 이렇게 우리 한국의 조선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약화시키곤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확실하게 한 업종을 꼽아라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무식하게 생각하면 조선 업종이 가장 그 강력한 산업입니다. 인더스트리를 보면 사실은 화학이나 기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동안에 그 두 가지 축인 또 IT와 자동차 부분은 상당히 지금은 좀 저조한 편이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5개 군이거든요.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화학기계. 사실 이 5개 정도가 우리나라를 다 살린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거의 이 5개가, 왜냐면 이 IT 안에 LG전자, 삼성전자 있잖아요. 그럼 자동차에 현대자동차 있고, 그럼 뭐 사실 끝난 거죠. 그럼 현대중공업 있고, 뭐 LG화학, 뭐 사실 이거 5개 빼면 별로 없어요, 사실. 그리고 실제로 거래소와 코스닥 시장의 상장 업체 수가 약 1,600개 정도 있는데요. 그 1,600개 말이 1,600개고요. 삼성전자 협력사가 한 300개 됩니다. 그 중에.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와 관련 있는 회사가 한 5, 60개가 돼요. 우리나라 구조가 그래요. 지금 산업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5개에 대한 그 전망을 알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어떤 전망도 역시 이렇게 같이 알 수가 있다. 그런 걸 상식적으로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제가 준비해 놓은 게 있고 요걸 얘기하면서 또 제가 조금씩 이제 넘어갈 건 넘어가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예. 뭐 우리나라 시가총액이라는 거는 그 지수 곱하기 액수거든요. 삼성전자가 58만 원 곱하기 뭐 1억 주다. 그럼 뭐 몇십 조다. 그걸 다 이제 더한 거라고 해야 돼. 시가총액이라고 합니다. 시가총액. 시가총액을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GDP 시가총액 전체 액수로 우리가 몇 조다. 이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경제가 덩치가 보통 그 나라의 종합적인 덩치는 뭡니까? GDP죠. 그러니까 GDP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야? 이 주식시장에.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우리나라 한 91% 돼. 하고 2005년 말에는 이야기를 했었죠. 여기 보신 것과 같이. 근데 최근에 워낙 많이 올라서 지금 100%가 거의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2007년 5월에 보시면 835조에다 94조 더하면 한 930조 되죠. 어저께 신문 보신 사람 우리나라 주식시장 1000조 가까이 된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1000조가 대략 우리나라 GDP보다 조금 높습니다. 우리나라 GDP는 약 한 900조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올라갔죠. 그렇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아직 덜하죠. 예, 주식시장의 사이즈가. 그죠? 이게 뭐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뭐 우리나라가 뭐 미국은 136%고 일본이 165%인데 GDP 대비 우리나라가 100%이기 때문에 한 50% 좀 올라야 된다. 저번 주인가 이렇게
그 시사 토론회에서 누가 얘기를 하는데 전혀 제가 보기에는 얼토당토 않은 뭐 얘기인데, 예. 그냥 이건 참고로 그 증권시장의 사이즈가 얼마나 그 얘기고요. 그러나 저런 거 있으면, 아니, 너무 GDP 대비해서 뭐, 한 5, 60%밖에 이렇게 안 되면 너무 작은 거 아니야? 이런 건 있어요. 근데 뭐 선진국이 170% 우리가 이거래서 우리가 150%가 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조금 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뭐 거래대금 뭐 이 정도 된다. 예. 되시고. 여기 이제 뭐 연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뭐 380조 이건 별로 큰 의미가 없고 하루에 주식시장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돈. 그게 이제 거래대금인데 대략 우리나라에선 뭐 한 4, 5조 정도 이렇게 됩니다. 화랑일 때는 4, 5조. 예. 4, 5조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게. 그 다음 요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보세요. 이 시장창. 자,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주식에서 누가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해? 이렇게 보시면 코스닥이랑 유가증권 시장이라는 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시장이 유가증권 시장 이름이 바뀌었는데, 코스닥 시장은 누가 주된 플레이어죠? 여기 보시면 개인입니다. 거의 개인이,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싸움이고요. 코스피 시장은 좀 다릅니다. 코스피 시장은 개인이 한 48%, 역시 한 과반수 되지만 외국인이 한 30%, 기관이 한 20% 정도의 거래량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으로 따지면 개인이 상당히 크지만 개인이 별로 힘을 발휘를 하지는 못합니다. 유가증권에서는.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래량은 개인이 굉장히 많은데 주도 세력은 되지 않고 있다. 개인이. 그게 과연 왜 그런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자, 2006년 말, 작년 말, 지금은 좀 달랐는데, 자, 주식을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지금 현재. 자, 보십시오. 정부는 뭐 일단 빼고, 기관 투자가가 지금 20.8% 갖고 있죠. 그죠? 일반 법인은 회사를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럼 18%고, 한 20% 되네요. 그 다음에, 개인이 20%. 아까 거래로 봐서는 한 50%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 외국인이 35.2%.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 주체자를 만약에 따지면 누구죠? 우리나라. 한국에서 최대로 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외국인입니다, 우리나라는. 예. 그래서 이 신문에서 이렇게 외국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외국인은 뭐 어떤 놈들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하냐? 저겁니다. 그 미국의 개인이 미국의 우리나라의 간접펀드를 들어요. 우리나라 우리 미래에셋처럼 개인이 JP모가. 그러면 그 돈을 갖고 막 각 나라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 투자는 그 기관 투자가들이에요. 미국에서 건너온 투자자. 그러니까 외국인이라고 보통 우리가 나온 거면 보통 미국이나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개별, 간접 투자하는 사람들의 돈. 그게 외국인입니다. 그게 우리 이제 외국인은 많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특히 이제 미국이 거의 큰 돈을 갖고 있어요. 미국이나 영국 쪽이. 그래서 아무래도 그쪽에 힘이 좀 셉니다. 네. 그럼 보면 거래는 무지 많이 하는데 시가총액, 그러니까 돈을 갖고 있는 거는 2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개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뭘 거래를 많이 하긴 하는데 짜잘한 거래를 많이 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네. 뭐 SK텔레콤이나 삼성전자 같이 엄청난 무슨 뭐 하는 게 아니고 50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하는 게 아니고 1,000원짜리, 2,000원짜리 그 주식을 막 계속 사고 팔고 하니까 거래량이 많죠.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네.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주식 수를 좋아해요. 삼성전자 57만 원짜리 하나 사는 것보다 500원짜리 막 수백 주를 갖고 있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객장에 가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증권 상담사들이 SK텔레콤, 이거 NHN 이 주식 괜찮을 것 같은데 얼마인데 19만 8천, 그거 너무 비싸. 한 2천 원짜리 없나?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아주 소액 주식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평균 갖고 있는 주식의 단가가 한 6, 7천 원밖에 안 됩니다. 개인들 평균 해보니까 외국인은 한 3만 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통이 좀 크다라는 게 좀.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주식 시장에 이 등락을 하는데 피를 많이 본 게 왜 개인이 많이 보느냐? 참 희한한 게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되는데 삼성전자는 어떻게 됐냐면 거의 이렇게 됐어요.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SK텔레콤 이렇게 되다가 SK텔레콤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는, 그 다음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네.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나타났냐면 그 주식 이외의 주식들은 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기업에 관련된 거, 좀 블루칩과 관련된 거는 꾸준하게 지가 그냥 올라갔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저렇게 종합주가 지수를 저렇게 만든 거죠. 가세해갖고. 네. 제가 1991년도 2월 달에 제가 한국은행을 입행을 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야, 주식 이거 또 장기적으로 하면 괜찮은데 너 삼성전자 한번 사볼래? 그래서 얼마인데? 그랬더니 27,000원인데 그렇게 비싸지는 않아.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이 그래? 그래, 나 나중에 살게 하고 안 샀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이후로 그냥 삼성전자 현대 진짜 블루칩을 적금 붙듯이 그때 당시 그 친구 상당히 머리가 그렇게 정상이 아닌 친구예요. 분명해요. 굉장히 그걸 오랫동안 샀어요. 그거를. 그래서 뭐 가끔가다 저한테 얘기해보죠. 뭐 주식 뭐 권유를 했는데 그거를 제가 들었더라면 제가 강남에 살았을 텐데 지금도 저 상계동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25,000원짜리를 지금 58만 원. 물론 뭐 17년의 장구한 세월이긴 하지만 그래도 보통 어떤 그 자산을 이렇게 10년 동안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투자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사실 저 한 10년 정도 꾸준하게 진짜 이렇게 하실 좀 힘드시겠죠? 아무래도 힘들죠. 예.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적인 거래가 약 4.5일입니다. 주식 투자를 딱 하면 5일을 못 갑니다. 5일. 그래서 굉장히 거래가 그 주식 시세표를 이렇게 딱 보시면 HTS 이렇게 보시면요. 아니 도대체 누가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아침부터 저녁 그러니까 장 끝날 때까지 샀다 팔았다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평균 4.5일이니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래서 절대 누구한테 이렇게 종목 얘기 안 합니다. 뭐 제가 얘기했다가 그 다음날 떨어지면 바로 제가 저게 되기 때문에 보통 외국인들은 한 3, 4개월 정도 보거든요. 6개월 뭐 굉장히 롱텀 펀드 같은 경우는 정말 3, 4년 계속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펀드는 제가 아는 펀드는 삼성전자 정말 30만 원 주고 산 펀드도 많아요. 30만 원이면 좀 2배니까 2배가 요즘 같아서는 뭐 워낙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큰 돈입니다. 2배라는 이 100% 수익이라는 건 그 여러분들 은행 예금이 5%인데 5%짜리가 자기 2배 되려면 그 몇 년 있어야 되는데요. 그죠? 네. 그래서 이 외국인들은 상당히 그 고가주, 그 블루칩을 많이 선호했다라는, 그리고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뭐 흔한 얘기입니다만 포스코 하면 꼭 국민기업 같지 않습니까? 포스코? 이거 뭐 포항제철은 우리나라 저거 아니야. 근데 지분 구조를 보면 70%가 외국인이에요. 그 주식의 70% 외국인이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민은행. 이름도 국민이잖아요. 내셔널. 근데 이것도 외국인 지분이 거의 70%예요. 국민은행도. 삼성전자 50한 5%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한 2년 전인가 미국에서 삼성전자 어차피 지분이 국내보다 외국 지분이 많은데 본사를 저 뉴욕으로 옮기는 거 어떠냐 제의를 받았어요. 본사. 뭐 어차피 뭐 지분이 55%인데. 근데 SK텔레콤 그것도 반 정도 저 외국인이에요. 현대차 60%. 그럼 결국 우리나라의 메인 컴퍼니들은 다 합치면 평균 65%가 외국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그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외국인 투자를 완전히 개방을 했거든요. 97년에 IMF 이후에. 그러면서 주가가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1998년 2월에는 급기야 200선까지 떨어졌어요. 280, 250선. 지금 1800 하던 그 지수가. 그랬더니 주가가 얼마나 그 주식 가격이 얼마나 낮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삼성전자, 현대차 뭐 10,000원, 5,000원 뭐 완전 지금으로 보면 뭐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야, 이렇게 황금 어장이 다 했냐 그래서 굉장히 주저 담았어요. 그래서 외국인 지분이 제로에서 그 30%, 40% 가는데 불과 몇 년 안 걸렸습니다. 그게. 네. 그 사이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제 계속 내다 팔았죠. 계속. 전부 다 주식을.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지분 구조가 아주 기형적으로 된 게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 배당금만 거의 뭐 수십조 됩니다. 외국에서 그냥 배당금, 그러니까 뭐 자본 차익 말고 주식을 갖고 있으면 매년 3월에 배당금을 주거든요. 그 배당금의 60%가 외국인한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좀 또 이렇게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아까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수익을 창출을 해도 배당금으로 그렇게 엄청나게 나가니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외국인들은 자기가 대주주기 때문에 물론 한 사람은 아니에요. 외국인의 포스코 60%, 70%다면 한 사람이 아니고 아주 여러 외국인들이 쪼개 있죠. 뭐 JP모간, 모건 스탠리, 뭐 UBS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이니까 지네들끼리 연합해서 야, 너희 돈 많이 벌었으니까 그 배당금 좀 많이 다오. 그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압력을 많이 냈습니다. 만약 안 하면 나 팔아버려? 그럼 주가 폭락하게 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게. 네. 그래서 배당금을 엄청나게 많이 늘렸습니다.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예. 그리고 자꾸 자기네들 딱 샀으니까 주가가 올라야지 자기는 좋을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팔면 바로 그냥 돈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꾸 또 찔러갖고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2003년부터 굉장히 돈을 많이 벌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 아니고 대기업들은 상당히 많이 벌기 시작했는데 그 돈에 엄청난 돈을 뭘 했냐면은 자기 주식을 샀어요. 뭐 어디다 투자를 좀 하려고 그러더니 너무 좀 불안한 거예요, 좀. 그래서 현금 보유, 캐시로 굉장히 많이 있는 걸 알고 외국인들이 자꾸 툭툭툭 쳐서 그 주주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주식을 좀 너희들 사서 좀 주가를 좀 안정시켜야 되지 않냐. 그래서 삼성전자는 매년 3조씩 자기 주식을 그냥 샀어요. 그러니 그게 오르죠, 당연히. 그렇죠. 현대차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적이는 아닙니다, 사실. 그 돈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좀 이렇게 고용 창출을 해야지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는데 이게 다 약간 좀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좀 외국인 지배 구조가.